안녕하세요. 유튜버 일개미입니다. 오늘은 그때 한 이틀 전에 제가 채널 통해서 공지한 바 있는 더 벨, 비보존 루믹 마이크로 무자본 M&A에 나섰나 기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읽어보셨을 테지만 일부 이제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비보존에 관한 검색 또는 루미마이크로에 관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비보존의 창업주 이두현 대표가 코스닥 상장 발광 다이오드 제조사 루미마이크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비보존과 루미마이크로의 사업 연관성이 낮아 지분 인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지난해 말 임상에 실패한 비보존이 텔콘 RF 제약의 지원이 끊어지자 루미마이크로를 연결고리로 에이프로젠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임상 실패로 비보존의 코스닥 직상장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루미마이크로를 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보존과 루미마이크로 모두 수년째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비보존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기사에 대한 회사 입장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계속 읽어보면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두현 비보존 대표는 최근 개인회사 볼티아를 통해 에이프로젠이 보유하고 있던 루미마이크로 제9회차 전환사채 200억 원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주 지분율로 9.6%에 달하는 규모이다. 볼티아는 콜옵션 행사 시 현재까지 인수한 지분을 포함 도합 약 35%의 지분율로 루미마이크로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루미마이크로는 지난해 말까지 계열사 S맥과 오성첨단 소재를 상호 출자고리로 에이프로젠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 두 회사의 루미마이크로 지분율은 각각 24.2%, 2.7%였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비보존에서 S맥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토대로 임시주총을 열고 경영진을 개편했다. 이어 루미마이크로 주가 하락으로 제12, 14회차 CB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면서 CB 채권자 볼티아 측의 잠재 지분율이 27.4%로 상승해 기존 최대 주주 지분율을 넘어섰다. 이어 이번 계약으로 지분율 격차는 더욱 커진 셈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실상 무자본 인수 합병이란 시도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번 콜옵션 확보를 위해 라이언 인터내셔널에서 개인적으로 4억 원을 빌렸다. 앞선 12매입을 위해 비보존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K라인에서 19억 가량을 빌렸고 볼티아 또한 비보존 주식 75만 주 담보로 200억 원을 차입했다. 라이언 인터내셔널과 케어라인의 경우 코스닥 오너들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티아의 차입처는 푸른 1호 조합, 니케이 3호 조합, 디셈버 1호 조합 등 루미마이크로 기존 주주 3곳이다. 루미마이크로의 기존 주주 3군데에서 볼티아로 자금줄 역할을 했고, 볼티아에서는 거기서 차입한 금액과 비보존 주식 75만 주를 담보로 해서 루미마이크로 인수합병에 자금을 보탰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약 잠재 지분율 27.4%를 확보했다.
루미마이크로 최근 3년간 사업 현황 재무제표예요. 2017년에 매출액이 600억, 2018년에 460억, 2019년에 450억.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50억, 마이너스 130억, 마이너스 약 20억. 영업 손실이 확 줄었네요. 예, 약 1년 사이에. 관계기업 투자이익 2018년에 약 100억, 2019년에 10억 정도. 루미마이크로에 최근에 투자한 주주분들께서는 이 내용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루미마이크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뭐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확 증가를 했다는 등, 아니면 영업 손실이 뭐 거의 10% 수준으로 확 줄었죠. 그러니까 약 130억 적자이던 게 약 20억 적자로 줄었으니까 약 6분의 1 정도로 확 줄었죠. 네. 단기 순손실이 꽤 크네요. 단기 순손실 약 300억 정도. 비보존은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오피란제린을 임상 3상까지 추진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임상 실패로 투심이 꺾였다. 실제 텔코는 2016년 선제 투자 뒤 비보존의 각종 사업 및 재무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난해 말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루미는 LED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비보존과 시너지를 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관계자 투자 손실로 수년째 순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7년부터 경상이익도 적자로 전환해 상장 폐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루미마이크로가 경상이익도 적자로 전환했다. 상장 폐지 우려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해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인가 봅니다. 네. 뒷부분 또한 뭐 대부분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이에 일각에서 비보존이 이것들을 고리로 에이프로젠 그룹과 관계를 구축해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루미마이크로를 흡수해 우회 상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표면상으로 이 대표가 루미의 고운 투수로 등판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보존이 루미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거는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니까. 그동안 루미마이크로는 피투자 기업 관련 손실 상당 부분을 떠안으며 재무상태가 악화해 부실화하고 주가가 하락해왔다. 이러한 루미가 비보존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비보존은 바이오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에이프로젠 그룹을 통해 등을 얻고 미국 임상 3상 선곡이란 수건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에이프로젠 그룹은 현재 에이프로젠 KIC를 중심으로 HNG 그리고 비상장 에이프로젠을 흡수하는 핵심 회사 간 삼각합병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합병 뒤에는 바이오 사업 부문 등 신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비보존과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이프로젠이 전부터 비보존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KPM테크랑 함께. 이게 참 너무 복잡해서. 다만 비보존의 현 최대 주주인 텔콘 측은 비보존 직상장을 원하고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텔콘 제약은 김지훈 씨, 에버코어 인베스트 홀딩스, KPM테크, 헬스인베스트먼트, 한일진공,
텔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투자사에 투자를 하고 이 투자사가 KPM테크 지분을 갖고 KPM테크가 코스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갖고 코스 인베스트먼트가 한일진공 지분을 갖고 한일진공이 텔콘제약으로 이어진다. 근데 한일진공도 저 이게 지배 구조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좀 어려워요. 주식은 원래 한 1,500원 정도 했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정도 가격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쭉 올랐다가 지금 600원이야. 시가총액 340억 340억짜리 회사가 지금 텔콘 시총이 약 4천억 정도 하지 않나요? 4,500억의 최대 주주야. 그래서 한일진공의 어떤 재무제표를 봤는데 뭐 돈이 그렇게 많은 회사 같지도 않고 엄청 복잡하기만 하고 실체는 없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솔직한 말로 너무 어려워요. 이거 투자라는 게 투자 받는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영업이익 뭐 42억 10억 적자 35억 적자 3억 흑자 100억 적자. 오, 금융수익은 좋네요. 어쨌든 잘 아시는 텔콘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기 쉽게 그냥 영상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인 유튜브에 올리셔도 제가 찾아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명확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봐도 뭐 차트 보면서 이렇게 뭐 300원일 때 사서 뭐 450원일 때 파세요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지배 구조에 관한 어떤 설명을 진짜 알기 쉽게 해주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텔콘 RF제약 관계자는 당장은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게 왜 자꾸 비보조는 이렇게 임상 얘기를 자주 하는데 텔콘은 자꾸 임상에 대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비보조는 안 그러는 것 같아서 임상보다 이후의 상장이 더 먼저인 것 같은 공지글을 계속 올려서 비보존의 상장 방식은 여러 방면으로 열려있지만 직상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상태이다. 루미도 선을 그었다. 루미 관계자는 S맥은 H프로젠 HNG의 종속회사가 아닌 상호출자 관계였다. 올 들어 오성 첨단 소재가 A프로젠 HNG로부터 S맥 주식 800만 주를 인수해 루미 마이크로는 A프로젠 그룹과 무관한 회사다. 오성 첨단 소재가 A프로젠이 갖고 있던 S맥 주식을 인수했다. 그래서 S맥 주식 800만 주는 이제 오성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루미는 이제 A프로젠 그룹과 무관하다. 봐볼까요? 비보죠. 오성 루미의 기존 최대 주주사 S맥과 오성 첨단 소재의 현재 지분율은 약 5%와 2%입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루미는 S맥의 지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비보존의 최대 주주는 루미의 최대 주주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볼티아와 비보존이잖아요. 이건 공지도 됐어요. 네,
공시도 됐어요. 이어 비보존이 루미마이크로를 고리로 에이프로젠 그룹과 관계를 구축해 자금 등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두현 박사님은 이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유료 페이지에 표출된 기사라고 하잖아요. 5월 7일 날 유료 페이지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 주식 투자를 거의 뭐 몇 억에서 몇십억 하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정보를 얻는 그런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인데, 4일 후인 5월 11일 날 기사가 올라왔고, 그래서 이두현 박사는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기사를 보면은 비보존이 텔콤과 거의 손절을 했고, 그래서 자금줄이 거의 끊겼고, 그래서 에이프로젠 그룹과 약간의 이렇게 에이프로젠 그룹과의 어떤 약간의 줄이 닿아 있는 루미마이크로를 통해서라도 이 그룹과 관계를 구축해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현 박사가 그걸 보고 무슨 소리냐 해서 바로 약 이틀 후에 이 회사 입장을 이렇게 공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아예 없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봐도 충분히 에이프로젠 그룹이 예전에는 루미마이크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는데 그 지분을 오성 첨단 소재로 넘기면서 에이프로젠과 이렇게 약간 거리가 멀어졌다. 그죠? 지분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루미에 대한 루미 지분을 에이프로젠은 2.7%, 오성 첨단 소재는 24% 정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그룹도 루미 마이크로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주주들이 느끼기에 이상하다, 이거를 왜 굳이 하셨지? 기사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그래, 이건 이제 지난해 말에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뭐 이렇게 줄었다는 거고. 볼티아 잠재 지분 27.4%. 뭐가 카더라식 기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기사를 이걸 보면서 그랬었죠. 그 얘기를 했었죠. 조목조목 반박할 내용이 많으면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시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주식 800만 주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800만 주 인수한 적이 없다, 아니면 뭐 담보로 200억을 차입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면 명백할 것 같은데, 기사의 내용 중에 약 70% 정도는 맞는 말이고 30%는 뭐 보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주주들
이런 재반 상황을 보면서 그 정도 노림수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사 같은데, 보세요. 여기에도 아까 뭐 텔콤과의 자금줄이 끊겼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텔콤과의 텔콘의 자원이 끊어지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 해놨잖아요. 추가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끊겼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끊겼다는 거는 텔콘에서 너네 약 못 믿겠어, 투자 더 이상 없어, 어느 정도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저번에 1000억 유상증자를 할 때 텔콘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안 했었죠. 그래서 원래 33% 정도, 32% 정도에 달하던 비보존 지분율이 1000억 유상증자 이후에 약 23% 정도대로 텔콘의 지분율이 내려갔거든요. 그 말은 뭐 어쨌든 자금 지원은 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자금 투자를 받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대부분의 계약에선. 그렇기 때문에 끊겼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절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그리고 이 경영권에 관한 말도 뭐야?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없는데? 이 3번 항목도 그렇고 1번 항목도 그렇고 자회사란 단어는 여기에 없어요. 다른 기사를 보고 하신 건지 좀,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주들이 헷갈리고 또 이두현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항상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고지고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게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안타깝습니다. 각종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사고, 경영권 불안정은 비보존의 최대 리스크가 맞아요. 약이야 뭐 믿고 안 믿고 그 약이 사실이고 아니고 그거는 시판 돼 봐야 아는 거고, 시판 되고 나서도 5년 10년 이후에 뭐 얼마 전에 있었다시피 뭐 원료가 잘못됐다, 임상시험 때 썼던 원료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주가가 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댓글로 어떤 분께서 신라젠 얘기를 하시면서 신라젠은 약이 아예 가짜던데요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신라젠은 약이 아예 가짜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신라젠도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문흥상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그 약이 가짜라는 건 아닌 거죠. 예. 임상 실패를 임상 실패한 사실을 다른 주주들에 비해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 더 미리 알았다. 미리 알고 그만큼 자기의 주식을 장내 가격에 매도를 해버렸다. 그래서 구속이 된 거고, 구속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구속됐다고 해도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속이 됐으면 이제 뭐 재판을 그때부터 해서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구속이고, 그 나머지 증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가려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젠 약도 넓은 의미에서 가짜는 아니에요. 당연히. 예. 엄연히 임상을 진행 중인 약이기 때문에 연구 중인 약인 거예요. 오피라젠제린이랑 그런 면에서 보면 상황은 똑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보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도 서정진 대표와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대표와 신라젠의 문윤상 대표, 이두현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전철을 밟고 계십니까? 뭐 이런 류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 약은 진짜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믿고 비보존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으면은 당연히 이 약은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약이 가짜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게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름 잘 알아보고 이 회사, 그러니까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오피란제린이 설령 임상 실패를 해도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연구 또는 뭐 이러이러한 제품을 판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 1,000만 원이 설령 오피란제린 임상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내가 그 1,000만 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했겠죠. 예. 그게 아니라 오피란제린 이건 성공을 해야 돼. 이거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그건 도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생은 뭐 두 가지야. 성공 아니면 실패. 근데 그 실패가 내 돈 1,000만 원이 빵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실패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약 8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고, 그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1,200, 1,300만 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실패 아니면 성공이야. 실패는 빵원이고 성공은 1,000만 원이 1억, 뭐 10억 되는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할 거면, 만약에 내가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면은 한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셨어야죠. 100만 원 투자해서 뭐 1억 되면 대박인 거고, 100만 원이 만약에 없어지면 좀 아깝다, 배운 셈 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들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투자. 네.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이고, 코로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저희 동네 바로 앞에 모 카페에 이렇게 확진자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과외 선생님이래요. 과외 선생님인데 인천 사람인데 감염 경로가 그 다른 과외 교사의 학생 2명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감염됐고, 그 학생들은 그 학생의 다른 과외 교사한테 감염됐는데, 그 다른 교사, 그분이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오셨답니다. 그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거는 오늘자 속보로가 나왔는데, 홍대 노래방에서 다른 방에 있던 확진자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공조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기계. 그 공조기기를 타고 이 과외교사가 있던 방에 들어와서 감염이 됐대요. 이 정도면 진짜 결핵 예방 교육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하잖아요. 그 밀폐된 공간, 뭐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 노래방, PC방, 당구장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전파가 된다, 결핵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결핵은 많지 않거든요.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가 세균보다 훨씬 작긴 한데,
엄청 생존력도 강하고 전파력도 엄청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마주쳐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굳이 마주치지 않고 눈만 마주쳐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침하면서 지나가면 약 5분 후에 내가 그 위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뭐 그렇게 해도 전파되는 수준으로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바이러스가 진짜 자연 발생한 걸까요? 자연 발생했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5년, 10년 후엔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는 댓글을 좀 막고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명확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툭툭 뱉듯이 이렇게 문의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명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댓글을 막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